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공항의 국제선이 잇따라 재개하면서 지역의 하늘길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구에서 태국, 대구 베트남 일부 노선에 이어서 이달에는 오는 11일 대구 후쿠오카 노선을 비롯해 대구에서 도쿄, 대구 오사카, 대구 연길, 대구 다낭, 대구 방콕 노선이 잇따라 열리는데요. 특히 일본 3개 노선의 경우 매일 한 편씩 운항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대구에서 세부길이 열리고요. 대구 타이베이 노선도 내년 1월쯤에는 재개될 전망입니다. 2019년 이용객 400만 명이 넘었던 대구국제공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개점 휴업 상태를 맞았고요. 지역 관광업과 여행업계도 직격탄을 크게 맞았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모쪼록 확대되는 국제 노선만큼이나 지역 여행업계와 관광업계의 숨통이 좀 넓게 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월 9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70 물류 부근 146.8km 지점에 1차로와 2차로 따라서 사고 있었는데요. 구간 사고 처리는 8시 10분경 완료가 됐지만 사고 여파를 받아 많이 답답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구간으로만 서행으로 이동하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는 대구 방향과 포항 방향 모두 803 나들목 쪽으로 잠깐 차간 간격 좁혀서 이동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먼저 상화로 진천남 내거리에서 유천 내거리 방향으로 수목원 삼거리 조금 지난 지점 횡단보도 앞쪽 4차로 쪽으로 승용차 간 추돌 사고 있습니다. 선원호 쪽으로도 사고가 있는데요. 성서 보성아파트에서 대구의료원 방향으로 용산 지하차도 진입 전입니다. 2차로 쪽에 승용차 대인 사고 있으니까요. 주의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명동로는 범어삼거리에서 건들바위 내거리 방향으로 수성시장 내거리 못 간 지점부터 답답합니다. 70로는 대구병원 앞쪽으로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짙은 안개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1도, 습도는 88%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가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을 통해서 이 기능보강 사업비 22억 원을 늘렸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네. 지금 대구시 의회에 제출한 의료원의 자료를 보면 의사직 정원이 44명이지만 현재는 33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경북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와 이 자체 충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을 보면 의료원 전문인력 보강 지원 사업비로 4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네. 올해는 10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크게 늘어났네요. 네, 4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하지만 이 대구시가 해마다 10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으로 인력 충원 사업비를 마련해 놓긴 했는데 결국 의료원 전문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의료진 확충을 또 공언했고 이 사업비도 4배나 늘린 만큼 기존과는 다른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역시 의료 인력 충원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예산 관련해서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대폭 늘어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의료원 제2의료원 건립보다는 의료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인력 보강을 위해서 이제 예산을 많이 늘렸는데 또 그만큼 또 지원을 많이 해야지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에 좀 상응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경북 예천의 가금 농장에 이어서 그 경주 지역의 야생 조류에서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그 AI가 검출이 돼서 그 농가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AI가 좀 급증한 가운데 겨울철새가 좀 국내에 좀 본격적으로 좀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경북도는 지난 3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경주 현산강에서 채취한 그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형이 확인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류 이동을 좀 제한을 하고요. 그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농가 276곳이 29만 6천여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천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었죠. 네,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그 예천군 종오리 농장에서 이 같은 형, 그 H5N1형이 확신된 건데 올 가을 들어서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AI였습니다. 예. 사흘 뒤에는 또 예천 유경농계 이제 종계 농장에서도 이제 확진이 됐는데 이게 종오리 농장에서 한 1.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AI가 이제 겨울철 유행하는 좀 바이러스고요. 한국은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그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연이은 AI 확진 소식에 지금 농가들이 좀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전국적으로 예천 2곳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7곳의 가금 농장에서 이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했고요. 예. 야생조류에서는 1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북을 보면 이게 좀 사육 두수가 많아서 좀 우려가 되는데 3,000마리 이상의 닭을 사용하는 농장이 339곳이고요. 이들 농장에서 2,5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북과 경기, 충남 다음으로 좀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북도에서 이제 방역을 강화하고 있겠네요. 네, 철새도리지 주변 도로와 그 농가 진출입로 등을 좀 매일 소독하고 있고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있는 안에는 그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막기 위한 통제 초소도 설치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경북도는 지역 가금 농장 24곳을 대상으로 좀 일제 검사를 벌이고 있고요. 예. 또 산란계 밀집 단지 4곳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매주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한 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봉화 아연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됐던 작업자 2명이 만 9일 만에 살아 돌아왔는데요. 이 이후에 경찰이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 원인 규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후속 조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생환한 광부 2명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언론에서 많이 좀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현재 좀 2사람 모두 스스로 걸을 수 있고 그것도 일반식을 좀 얼마 전부터 먹었다고 좀 봤는데 그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좀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장시간 어두운 곳에 있어서 좀 발생했던 눈이 붓는 증상 등도 그 안과 전문의와 협진을 통해서 좀 회복된 상태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게 정신적 충격이 좀 문제인데 이 두 광부 모두 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허리 통증과 피부 질환도 추가로 호소를 해서 관련 치료를 좀 시행하고 있는데 주치의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에 좀 격리된 상태로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좀 알러지 발진이 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병원 측은 그 환자들이 전체적으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절대 안정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퇴원 계획을 좀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네. 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고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달 26일 오후였습니다. 이 봉화 광산 매몰 사고가 발생한 건데 그 제3면 아영 채골 광산 제1수직갱도에서 토사가 업체 측이 추산하기로는 한 900톤 정도가 수직 아래로 좀 떨어지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노동자 당시 5명은 그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업체 측에서 이제 구조를 통해서 구했는데 이제 2분은 이제
221시간 만인 지난 4일 오후 11시 3분쯤 가까스로 좀 구조가 됐습니다. 네. 특히 당시 광산 운영업체 측은 자체적으로 구조가 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 실패했고요. 사고 발생 14시간이 지난 그 다음날 사고 발생 다음날 오전 8시 34분에야 소방당국에 신고를 해서 초동 대응 부실이 좀 논란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5명이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자체 구조된 그 광부들인데 이분들도 충격이 아주 컸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뭐 그렇습니다. 이 노동부 영주지청이 지난 8일에 이 사고 광산업체에다가 이 직원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몰 사고를 냈던 업체 쪽에서 이 오늘부터죠. 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서 사고 당시 바로 구조된 직원들에 대한 이 트라우마 집중 치료가 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노동부 영주지청과 업체 쪽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니까요. 일단 휴식이 먼저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고립된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광부들, 이 먼저 구조됐던 광부들과 이 사고 이후 계속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이 광부들은 당장 전체가 모여서 트라우마 상담을 하는 것보다 네. 휴식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노동부에서도 계속 지금 광부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있어서 휴식 이후에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에서 이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광부들 다수가 거주하는 곳은 또 태백시라고 하거든요. 일부 직원들은 이 태백시 보건소를 통해서 이미 심리 치료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고 원인 규명을 지금 경찰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경찰은 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 매몰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좀 벌이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간 상태입니다. 수사팀은 업체가 현장에 폐기물을 좀 불법으로 매립해서 갱도로 유입돼 사고가 발생했다. 뭐 이런 의혹을 그러니까 유족들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인데 이 흘러내린 토사의 유입 경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시료까지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그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갱도 내에 적절한 통신 장비 설치 여부 등 이런 안전관리 전반을 좀 확인을 하고 앞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고 발생 후에 신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14시간이나. 집중적으로 조사할 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금 폐기물 불법 매립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네, 이 붕괴 사고의 생존자죠. 이 작업반장 이 박정아 씨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고가 난 갱도인 이 제일수객 옆에 위치한 다른 폐갱도에 광산 찌꺼기인 광미를 버려왔다고 합니다. 이 고운 모래 형태인 광미를 붓고 이 광미가 굳어서 더 부을 수 없으면 거기다 물을 넣어서 내려가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갱도 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 작업하고 있는 광부들도 정확한 땅속 지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바로 옆에서 이 광미를 부어내는 바람에 이 박정아 반장이 일하던 지점으로 쏟아져 내려온 것으로 추측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미가 광산 찌꺼기라는 뜻인데 이 광미를 폐갱도에 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광미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쌓아두는 게 원칙입니다. 폐갱도에 버릴 때는 환경에 무해한 광미만 그 차단막 등의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한 뒤에 좀 버릴 수가 있는데 이 폐갱도도 일종의 좀 구멍이기 때문에 이 덤프들 등이 이동을 하다가 무너져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유해 물질이 포함됐거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해서 업체 측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된 토사가 광미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 업체 쪽에서 광미를 불법 매립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허가받은 광미장을 운영 중이고 이 끈적끈적한 형태의 폐기물인 슬라임은 다 그쪽으로 마련한 폐기물 매립하는 곳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허가받은 곳으로 보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군요. 네, 그리고 1988년에 회사를 인수했을 때부터 이미 이 연대를 알 수 없는 갱도가 가로로 많이 설치돼 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갱도 역시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자도 이 사고 후에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고 원인이 됐던 토사를 두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갱도 사이에 묻어둔 이 슬라임 형태의 모래 성분, 이 광물 찌꺼기로 추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당 광산에서 지난 8월에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었잖아요. 네, 사고가 난 갱도에서 이제 지난 8월에 말씀하셨듯이 안전사고가 좀 발생을 해서 이 노동자 한 명이 좀 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렇군요. 당시 지하 50m 지점에서 채석 작업을 하던 광부 2명이 흘러내린 광석 더미에 좀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구덩이에 좀 매몰됐는데 이 사고 조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경찰은 이 두 사고를 좀 병합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난 8월 발생한 붕괴 사고와 이번 매몰 사고의 연관성도 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 광산은 지난해 12월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점검에서 제1수직갱도 인근 폐갱도 지표 관통부가 그 침하와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갱도 내에 충전 작업을 중지하고 인원과 차량 접근을 통제하라, 이렇게 좀 안전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좀 드러났거든요. 이미 받았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업체에서 이 안전명령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 사망자가 나온 붕괴 사고에 대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자, 철저한 조사와 함께 또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좀 마련을 해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갱도에서 지금 2번 그 사고가 났거든요. 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난 사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단하기 이릅니다만 모두 이 생존에 있다 보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광산 사고의 경우에는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이 광산안전법에 따라 이 수사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네. 때문에 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한 이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한국광업협회 관계자, 이 광산안전위원회 등 함께 이 광산안전관리체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데 이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광산사고 통계현황 자료를 보면 이 광물을 캐는 광산수는 줄어드는데 반해서 이 광산사고와 사상자는 작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였습니다. 네. 2012년, 13년에는 한 해에 50건대였던 광산 사고가 2014년, 2019년에는 이 30건대 안팎으로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2건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24건, 올해 9월까지 이미 27건으로 다시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했군요. 네, 사상자 사고 또한 2012년 60건에서 2020년까지는 계속 줄었다가 올해 9월까지 이 29건으로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약 11년 동안 광산사고 재유형을 보면 암석이 떨어지거나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광산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 다시 광산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이번에 사고 이후에 좀 광부 2분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다시 광산에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라고 좀 언론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이 국내 광산의 광맥이 이게 노창 광산 형태가 아니고 대부분 지하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가 쉽지 않고 폐쇄적인 이런 노동 환경 탓에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도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네. 여기에 좀 광산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좀 당국의 관심도 좀 높지 않은 편인데 이 안전 점검을 위한 인력 보강 등 이 광산의 작업 환경과 광부의 처우 개선이 이번 기회에 좀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이 좀 제대로 나서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사고를 당하신 그 작업반장 박정아 씨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강하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여건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황인데 앞으로 좀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길 바라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지났습니다. 대구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활동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지난 7일 대구시의회가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2023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발표한 행정사무감사 중점 감사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해 학생의 교권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사례가 대구 지역 115건이었다고 합니다. 전년도 74건에 비해 무려 1.5배 증가했는데요. 학생들을 왜 신고하지 않았던 사례까지 감안하면 학생의 교권 침해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말고 상해 폭행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좀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내용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대구의 유치원이 국립 112곳, 사립 202곳이 있는데 유치원생의 경우 80%가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2023년 3월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을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23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3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고 연임에 성공한 뒤인 지난 7월 열린 공약 이행 계획 대시민 보고 대회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교육부가 202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영 방침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하면서 내년 시행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학부모들의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 교육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행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좀 촉구해 보길 기대합니다.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뭔가요? 각종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급식 종사자들과 무상급식 현장 점검 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 지부에 따르면 급식실에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당한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6%에 불과해 전체 응답자의 80%가량이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까지 18년 동안 조리 실무자로 근무한 종사자가 폐암 진단을 받아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네. 대형 조리 도구와 큰 솥에서 연기가 발생해도 민원과 위생 때문에 환기를 할 수 없는 등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고 하는데 교육위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길 기대하고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살펴봤고 또 다른 상임위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21년 대구시 출산율이 0.78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으로 발표됐는데요. 특히 대구 서구는 0.47명, 남구는 0.55명으로 최하위 10위권에 포함되었습니다. 네. 이 두 기초단체는 작년 인구 소멸 지역으로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문화복지위원회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대구 출산율 극복 방안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이 노약자 편의 향상을 위해 803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후 대구시가 기본 구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현재 한교운동연합에서 지난 2020년 민간 케이블카 정상부에서 낙타봉까지 구름다리 연결을 추진하다 불교계와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데다가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 중인 803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한 중점 감사 방향에 올랐습니다. 출산율 저하가 행정사무감사로 대안이 만들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이 방법을 찾는 좀 촉매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작년 대구 지역 청소년 형제가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77세 친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목격한 할아버지마저 살해하다가 미수에 그친 충격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고령의 노인이 꾸려나가는 조선가정, 정신적 문제를 겪던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의 주거 빈곤까지 다층적인 위기가 중첩된 가정이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사회보장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5,646가구였던 대구의 위기 가구는 20년 41,843가구까지 폭증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 증가에 따른 실질적 발굴 지원 대책과 늘어나는 고동사 가구에 대한 예방관리 방안,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실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매번 이제 문제만 제기하지 말고 대책과 또 예산이 함께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뭔가요? 지난 2010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응 문제도 도마에 오를 예정입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2018년부터 정부의 기관 운영 보조비가 폐지돼 재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구시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각종 지원 사업까지 취소했는데요. 지역 패션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 위탁을 해지하고 보조금 사업 4개도 취소했습니다. 네. 결국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내용 따져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가 되겠지만 이 열거한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한 개 한 개 문제가 다 중요하고 실제 대책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행정사무감사 때만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대구시가 일상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떤 경우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대구시를 견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의회가 대구시 정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구시 정책을 변화시켜서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시민들이 느끼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계획 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